토트넘 허스퍼의 2022-2023 시즌 가장 중요한 경기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AC 밀란과의 경기가 3월 9일 목요일 새벽 5시 바로 내일 열리게 되는데요. 이 경기를 앞두고 그래도 토트넘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요인들 저희가 뭐 여러 프리뷰 기록적인 부분들 얘기해봤지만 무엇보다 지난 주말에 AC 밀란이 피오렌티나와의 경기에 보였던 허점들이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가 공략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특히 1차전에 어려웠던 부분들이 조금 상쇄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다 보니까 좀 기대감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러니까 밀란이 지난 주말 피오렌티나전에 1대2로 패하면서 4연승, 그것도 4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 행진이 끝이 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밀란이 그 한동안 굉장히 많은 실점들을 하면서 그때 원래 토트넘하고 붙기 전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누가 더 문제인가? 그렇죠. 예. 그런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인테르하고 이제 밀라노 더비를 앞두고 백스리를 처음으로 가동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수비가 조금 안정화되면서 인테르전도 비록 0대1로 패했지만은 1실점밖에 하지 않았었고 예. 그전에는 3경기 도합 12실점을 했었거든요. 예. 그 정도로 경기당 4골씩을 실점을 했었는데 안정화가 된 데다가 그 다음에는 무실점 하면서 4연승을 달렸던 거였는데 예. 피오렌티나전에 백스리를 가동했음에도 2실점 하면서 1대2로 패했거든요. 사실 뭐 이 피오렌티나전은 포백이었다라고 보는 부분들도 있던데 실제 그동안 좀 쓰리백이었나 봐요. 예, 그냥 3백으로 나오긴 했었는데요. 예. 일단 뭐 이 경기에서 3백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어요. 예. 일단 뭐 칼룰로 같은 경우는 시종일관 이제 니코 곤잘레스한테 털렸거든요. 그 아르헨티나 대표로도 뛰는 왼쪽 윙 있잖아요. 예. 니코 곤잘레스한테 상당히 많이 뚫리는 문제들을 노출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공중볼도 5회 경합했는데 한 번밖에 따내지 못할 정도로 원래 그 칼룰로하고 토모리하고 둘 다 공중볼엔 약점이 있는 선수거든요. 예. 이걸 이제 차우가 중앙에서 이제 공중볼을 조금 대체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번 경기에는 차우조차도 공중볼 4회 경합했는데 한 번밖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예, 흥미로운 게 이제 3백 전체의 공중볼 승리 횟수가 2번밖에 안 된다는 것은 지금 뭐 경기력 자체에 문제가 있다, 폼도 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거기다가 이제 그 칼룰로도 니코 곤잘레스한테 계속 뚫렸었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토모리 역시도 이코네한테 계속 뚫리면서 심지어 이코네한테 페널티킥을 내줘서 여기서 이제 첫 실점이 나왔던 거였거든요. 예, 결국 3백의 양옆을 커버하는 선수들, 특히 이제 칼룰루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도 그랬지만 손흥민 선수의 맞상대였는데 이 선수가 특히 흔들리고 있고 실책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이제 토모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뭐 쿨루세스키가 들어올 때나 케인이 들어올 때 커버해줘야 되는 선수인데 뭐 이 선수들도 공 다루는 능력이 좋으니까 어떻게 보면 공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근데 칼룰루와 토모리가 동시에 흔들리니까 차오가 이 선수가 나이가 어린 선수거든요. 예. 만 21세인데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패스 미스를 굉장히 많이 범하면서 패스 성공률이 81%밖에 되지 않았어요. 예, 센터백으로는 굉장히 낮은 성공률이고 7번이나 미스가 나왔는데 특히 이제 롱볼 전개 과정도 굉장히 많이 시도했는데 적중이 잘 안 된 것들을 봤을 때는 3백이 빌드업도 안 되고 수비도 안 되고 공중볼 대응도 안 되고 거의 엉망이었다. 사실상 그러니까 그 밀란 같은 경우는 백스리의 좌우가 조금 전개들을 하는 역할을 하고 차우가 이제 운동 능력으로 커버해주는 역할, 과거에 그 아탈란타에서 로메로가 중앙에 섰을 때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였는데 좌우 센터백들이 흔들려 버리니까 차우까지 같이 망해버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보면은 볼 경합 그래프를 보면은 일단 차우만 딱 중앙에 위치하고 있죠. 그냥 딱 보통한 거예요. 근데 센터백이 절반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간밖에 못 가는 거는. 예. 근데 문제는 칼룰루하고 토모리하고는 저 밑에 있다는 거죠. 경합에서 중간도 못했다는 거죠. 하위권에 들어갈 정도로 지금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이 경기들이 이어지는 와중 속에 선수들이 좀 떨어졌다, 폼이 네. 떨어졌다, 좀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기다가 이제 3백부터 흔들리다 보니까 그 하이 턴오버를 상당히 많이 허용했어요. 그러니까 위험 지역에서 실수들이 발생을 하면서 상대한테 역습을 허용을 한 거죠. 그래서 피오렌티나가 6번의 하이 턴오버를 성공을 시킨 데다가 슈팅도 2회를 가져가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토트넘과의 경기에서도 뭐 손흥민 선수든 케인 선수든 뭐 혹은 뭐 쿨루세스키나 뭐 호이비에르가 올라와서 뭐 스킵도 올라오니까 요즘 많이 네. 상대적에서 끊어내고 바로 슈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3백들이 흔들리고 있다. 칼룰루하고 토모리는 기본적으로 이 선수들이 경합에 약점이 있는 선수들이에요. 토모리가 원래 그것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자리 못 잡아가지고 AC 밀란 가가지고 이제 세리에아에서는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예. 프리미어리그가 가장 경합이 심한 리그잖아요. 예. 그래서 세리에아 가서 포텐을 터트리게 된 케이스인데 칼룰루는
원래 풀백도 서는 선수다 보니까 전형적인 센터백이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거기다 차오는 아무래도 기술적인 완성도가 세련미가 그렇게 있는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이쪽을 많이 압박을 하면은 그래서 이제 칼룰루와 토모리한테 많이 부딪혀주고 그리고 차오한테는 압박을 하면서 패스 미스를 유발해내면은 거기서 좋은 기회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걸 피오렌티나가 딱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예, 실제로 토트넘이 홈 경기이고 어떻게 보면 밀란은 비기기만 해도 되다 보니까 좀 내려앉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토트넘이 전방 압박을 가했을 때 이 경합에서 상대의 실수를 유발한다면 의외로 좀 좋은 기회를 얻을 수도 있겠다. 예. 그리고 이제 밀란의 이 평균 위치였는데요. 피오렌티나죠. 조금 문제가 있죠. 보면은 칼룰루 같은 경우는 원래 풀백도 보는 선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칼룰루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가고 또 이제 오른쪽 윙백에서는 메시아스나 살레마키어스나 둘 다 윙이에요. 원래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은 수비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위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칼룰루가 그 뒤를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칼룰루하고 차오의 공간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빈 공간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 지점을 손흥민 선수가 공략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여기서 그리고 많이 뚫리게 되다 보면은 결국은 토날리라던가 아니면 베나세르라던가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이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럼 미드필더도 공간이 발생하는 거예요. 공간이 벌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 위치로 보자면 이제 28번이 차오고 20번이 칼룰루인데 그 사이 공간이 크게 벌어졌다. 여기가 바로 손흥민 선수가 잘 파고드는 위치인데 또 하나 이제 토날리라든지 뭐 말씀하신 베나세르가 커버하기도 어려운 게 케인이 뒤로 내려가서 움직이게 되면 또 이 케인을 막아야 되기 위해 그 선수들이 움직이고 실제로 지난 경기도 케인을 많이 괴롭혔거든요. 그런데 사실 쿠루세스키도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다 막기 쉽지가 않아요. 결국 그러다 보면 한 군데서 허점이 나올 것이고 거기서 토트넘이 골을 노릴 수가 있다. 게다가 최근에 로얄이나 뭐 데이비스나 뭐 혹은 이제 페리시가 뛴다고 하더라도 이 선수도 높이 올라와 줄 경우 칼룰루가 손흥민과 페리시 중에 누굴 막아야 될지 또 애매해질 수가 있으니까 결국엔 토트넘이 전술적으로 봤을 때는 밀란 3백을 공략할 포인트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밀란이 이전까지는 이런 문제를 덜 드러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다 보니까 피오렌티나한테 하프 스페이스를 집중 공략당했습니다. 존 14 같은 경우는 도리어 밀란이 더 많이 공략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하프 스페이스는 2배 이상 많았던 거죠. 27번이나 피오렌티나가 하프 스페이스를 통해 공격을 했는데 중요한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보통 골을 넣고 중거리 슈팅을 때리는 위치가 바로 이 하프 스페이스이고 왼쪽에서 오른발 감차도 되지만 최근에 페리시가 공격을 해오면 본인도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오른쪽에 가서 왼발 감차를 또 하잖아요. 요 두 위치를 모두 손흥민 선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공략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토모리와 칼룰루가 나란히 흔들리고 있기에 두 명을 번갈아 가면서 손흥민 선수가 공략할 수 있으니 이 경기 지금 사실 경기 전 인터뷰에서도 그랬지만 손흥민 선수가 워낙 좀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저는 좀 화끈하게 자신감 있게 슈팅 때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이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밀란이 지난 피오렌티나전에 드러냈던 문제 중에 또 하나가 레앙이 물론 토트넘전에 약간 좀 부진한 모습도 있었지만 또 레앙이 만드는 장면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드리블 돌파를 굉장히 많이 성공을 시켰잖아요. 레앙 없는 밀란 2선은 안고 없는 찐빵이나 마찬가지라는 걸 보여준 경기였는데요. 레앙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 이제 징계로 빠지게 된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브라임 디아스도 경미한 부상으로 빠졌잖아요. 이 두 선수가 이제 2선 선발로 나왔었던 거잖아요. 토트넘전에. 근데 둘 다 빠지다 보니까 레비치하고 데케텔라르가 이제 선발 출전했는데 레비치는 정말 심각했던 게요. 드리블 돌파 4회 시도했는데 다 실패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패스 성공률 56%밖에 되지 않았고요. 또 이제 그라운드 볼 경합도 11회 해가지고 3회밖에 성공시키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소유권 이룬 횟수도 12회나 되다 보니까 결국 66분에 가장 먼저 교체 아웃됐었고요. 데케텔라르는 이 선수가 재능이 없는 건 아니에요. 드리블도 5회 시도해가지고 5회 성공시키고 했잖아요. 근데 워낙 많은 기대를 안고 왔잖아요. 밀란이 나름 거액을 주고 영입을 한 건데 부진이 반복되다 보니까 자신감을 잃었는지 슈팅이 하나도 없어요. 뭐 경합도 이번에 보면 10번 중 8번 승리했고 뭐 키패스도 했고 뭐 크로스도 연결했고 많은 조력자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슈팅을 때려야 될 시점에 안 하니까 좀 공격이 살아나지 못했다. 그러면서 데케텔라르도 결국 81분경에 교체 아웃됐었죠. 사실 토트넘 입장에서는 레비치 데케텔라라가 나와주기를 좀 바라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물론 이제 이번 경기는 주전 선수들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후반전에 이 선수들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선수들이 부진한 것도 주전 선수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거기다가 그 브라임 디아스는 어쨌건 지난 경기에 그 부상으로 빠진 거였으니까 이번 경기 정상적인 컨디션은 아닐 가능성이 있죠. 사실 조금 이른 시점에는 이 선수가 부상으로 빠질 거란 얘기가 나왔을 정도니까 100%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레앙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밀란에서 핵심이긴 하지만 토트넘과의 경기는 사실 뭐 그래도 무딘 모습을 조금 보였고 우리가 또 봤던 2022 카타르 월드컵 때는 약점을 보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잘 막아야 되겠다. 근데 다만 이제 지난 경기와 또 하나 크게 다른 점이 이제
주전 골키퍼인 매냥이 돌아와서 후방 빌드업이 좀 강해진 겁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왜냐면은 일단 이게 그 득점 찬스 패스인 건데 피오렌티나 선수들이 1위부터 4위까지 다 차지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 5위가 매냥인 건데 골키퍼가 팀 내에서 가장 많았다는 거,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예. 이거는 그만큼 밀란이 지난 경기에 공격이 전혀 되지 못했다는 소리예요. 네, 뭐 이 얘기는 스리백이 흔들리니까 기점 패스도 안 좋고 또 그러다 보니까 미드필더도 함께 지원을 못 받고 그러면 공격진은 고립되니까 안 되는 모습이 다 나왔던 밀란이다. 다만 매냥이 공을 잘 뿌려줬다. 예. 그리고 심지어 전진 볼 캐리와 이제 전진 패스인 건데 전진 패스 매냥이 독보적 1위죠. 예. 심지어 전진 볼 캐리도 토날리, 칼룰로와 함께 매냥이 3위권을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매냥이 아니었던 더욱더 처참한 경기가 될 수도 있었다라고 예.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경기 기록을 놓고 보더라도 이 경기는 그냥 피오렌티나가 이길 만한 경기였어요. 기대 득점도 피오렌티나가 2.15골이었는데 밀란은 0.89골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슈팅 숫자 16대 8로 피오렌티나가 2배가 더 많았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코너킥도 11대 5로 피오렌티나가 2배 이상 많았었고요. 예. 매냥 골키퍼가 5회 선방을 해줬길래 망정이었지 그거 예. 아니었으면 이 경기는 그냥 대패 가까지 나왔던 경기였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기대 득점 그래프 같은 경우도 뭐 피오렌티나가 크게 앞서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대 위협 그래프 같은 경우도 피오렌티나가 우위를 점한 거였죠. 당연히 이제 그 차우가 가장 안 좋은 평점을 받았고요. 매냥이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고요. 그 외에도 토모리하고 칼룰루도 3.5점 받았고 레비치는 4.5점 받고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던 거였죠. 네. 특히 이제 토트넘이 많은 골이 필요한 경기인데 수비 라인의 평가가 안 좋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제 이 선수들이 토트넘과의 경기를 앞두고 조금 컨디션이나 심리적으로나 좀 흔들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무엇보다 또 한 번 연달아서 원정 경기니까 홈 경기에서 좀 그 홈팬들의 응원을 받으면 살아나는 게 있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경기를 하는 것도 토트넘은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피올리가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는 경기를 통제해야 한다. 토트넘은 시작부터 강렬하게 플레이하면서 무시무시한 공격을 단행할 것이다. 우리는 이를 통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1대 0으로 1차전에 이겼으니까요. 골을 넣고 상대를 놀라게 하려고 한다. 우리는 토트넘이 1차전 밀란 원정 때보다 더 공격적이길 기대한다. 이거는 콘테 감독이 잘 모르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어쨌건 계속 이어서요. 그들은 볼을 소유할 것이기에 우리는 플레이 연속성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토트넘이 볼을 쥐면서 플레이를 할 거니까 그럴 때 이제 감각을 잃지 않고 계속 플레이를 이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일 뜨겁고 감정적이면서 결과가 결판나는 구장에서 우리 자신을 반복해야 한다. 우리는 주인공을 경험하고 싶다. 올라가고 싶다는 얘기고 무엇보다 이제 우리는 한 골을 넣고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막 공격을 하면 잘 버티다가 역습으로 한 골 더 넣어서 이제 세기를 받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사실은 토트넘이 분명히 이전보다는 공격적으로 경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골을 넣어야 되기 때문인데 다만 이제 토트넘이 한 골을 넣는 순간 주도권이나 흐름은 토트넘에게 유리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1차전 패배가 상쇄되면서 토트넘이 계속 홈에서 경기를 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게다가 앞서가다가 그 우위를 잃어버리는 순간 심리적으로 더 힘들 수밖에 없는 밀란이기 때문에 이 밀란의 입장에서는 이 피오렌티나와의 경기를 지고 토트넘이 원정을 치르게 된 것은 여러모로 좀 심리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밀란 선수 기자회견은 이제 크루니치가 나왔거든요. 왜냐면 크루니치가 이제 지난 경기에는 징계로 빠졌었어요. 레앙하고 크루니치가 동시에 빠졌는데 베나세르가 이제 그 경기에서 복귀해가지고 이제 선발 출전을 했었는데 아직은 정상 컨디션이 아니더라고요. 부상에서 막 복귀해가지고 그래서 아마도 토날리의 중원 파트너로 크루니치가 다시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는 경기를 잘 준비했다. 우리에게 약간의 이점이 있지만 우리식으로 경기하고 점유하면서 가능한 한 많이 제어해야 한다. 각자 최선을 다해 수비적으로나 공격적으로 도움을 줘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수비를 하되 공을 쥐고 수비하겠다. 우리가 공을 소유한 채 상대를 끌어들이고 뒷공간 때리는 그런 좀 이제 노련한 경기 운영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요. 근데 토트넘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에 홈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승 1무 4패거든요. 반면 이제 원정에서는 7승 3무 9패로 상당히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요. 33득점 18실점으로
경기도 승률은 홈에서 71%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당 승점은 2.2점, 그리고 경기당 1.9골을 득점하고 있고 1.1골을 실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겼고 또 2골 정도를 넣었기 때문에 토트넘이 요대로만 경기를 하면 밀란을 상대로 네. 이제 꺾고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가 있어요. 반면 이제 원정에서는 승률이 35%밖에 되지 않고요. 경기당 승점도 1.3점밖에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거의 1점 가까이 더 낮은 거죠. 네. 그리고 경기당 득점도 1.3골로 0.6골 더 적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당 실점은 1.4 실점으로 0.3골 더 많이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예, 토트넘은 결국엔 홈에서 승부를 거두는 팀이고 또 최근 2연패도 원정에서 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다를 수 있다. 또 네. 반대로 밀란은 원정에서 약해요. 예, 그러니까 그 밀란의 원정 성적이 16경기 6승 5무 5패 20득점 20실점. 승률은 38%고요. 경기당 승점은 1.4점이고 경기당 득점은 1.3골에 실점도 1.3골인데요. 하나 이제 저기 수페르코파 홈이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저게 사실은 그가 밀란이 세리아 우승팀이니까 홈으로 이제 배정은 되어 있긴 하지만은 예. 실제 경기는 사우디에 위치한 킹파이드 구장에서 있었고 거기서 이제 중립구장에서 0대3 대패를 당했습니다. 네, 물론 뭐 이제 인테르랑 경기를 하면 같은 경기장에서 하게 되지만 또 관중이 들어오는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홈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떠나서 어찌됐거나 밀란은 산시로가 아니면 잘 못한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면 이제 홈에서는 17경기 12승 1무 4패 35득점 20실점으로 승률이 71%. 토트넘이랑 거의 똑같죠, 승률이. 그리고 경기당 승점은 2.2점이고 경기당 득점도 2.1골. 반면 이제 경기당 실점은 1.2실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러한 가운데 이번 그 첼시하고 도르트문트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 원정골 우선 원칙이 폐지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원정에서 무득점으로 패하면은 이게 굉장히 불리점으로 작용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는 그게 사라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첼시가 만약에 첼시가 도르트문트 상대로 원정에서 0대1로 패한 상태에서 예전에 원정골 우선 원칙이 있었다면은 1대0으로 앞서고 있더라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실점하는 순간은 2골을 더 넣어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원정골 우선 원칙이 사라졌다 보니까 실점을 해도 한 골만 더 넣으면은 그러면 연장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노련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홈 원정 그 1, 2차전의 그 이점 자체가 조금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예, 오히려 또 좀 흥미로운 경기가 될 수 있고 토트넘 입장에서도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확히 첼시와 같은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결과가 이번에 나온 건데요. 다만 이제 연장전이 많이 예. 늘어나겠죠, 이전보다는. 이러한 가운데 이제 그 UEFA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예상 선발 라인업으로 손흥민 선발을 예상을 예,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그리고 중요한 점은 실질적으로 이제 수비 라인의 뭐 고정 멤버였던 에릭 다이어가 경고 누적 징계로 뛸 수 없다라는 네. 것. 제가 봤을 때 지난 주말에도 다이어가 안 나온 건 결국엔 이번 경기를 안 나오기 때문에 몸 상태나 컨디션 로테이션이 아니라 차라리 이제 못 나온 상태에서 로메로 랑글레 데이비스를 합을 맞춰봐야 되겠다. 그래서 좀 이제 울브스전에 쓰게 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그 경기에서 좀 수비 라인이 아쉬웠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페리시치가 나오면서 손흥민 선수랑 잘 맞지 않는다는 얘기도 저희가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랑글레도 실점 장면에서 조금 실수가 있었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거는 그냥 제가 희망하는 라인업을 적은 예. 거거든요. 저는 그리고 또 이 경기는 이겨야 되는 경기잖아요. 토트넘 예. 입장에서. 그러니까 에메르송을 스토퍼로 쓰는 게 어떨까. 그리고 예. 또 이제 포로의 공격적인 능력은 지난 경기에서 후반전에 가능성을 보여줬잖아요. 예. 포로를 오른쪽 윙백으로 배치하고 벤 데이비스를 왼쪽 윙백에 배치해가지고 약간 좀 비대칭, 약간 좀 하이브리드 형태의 3-4-2를 쓰는 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에메르송이 오른쪽 풀백처럼 움직이고 그러면서 이제 테오의 오버래핑을 네. 에메르송하고 포로가 이렇게 앞뒤에서 막을 수 있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벤 데이비스는 풀백처럼 이렇게 내려가고 예. 이러면서 4-2-3-1처럼 변화하는 형태로 3-4-2를 구동하는 게 어떨까?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꼭 봐보고 싶은 그거여서 이렇게 한번 짜봤습니다. 저 역시 사실 뭐 이전에 로얄이 한참 경기력 좋을 때는 차라리 오른쪽 센터백 문제가 있을 때 특히 저는 이제 로메로가 그 경고 누적으로 빠졌을 때 이럴 거면 산체스 탄강감 너무 불안하니까 로얄이 오른쪽 센터백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번이 좀 그런 승부수를 뛸 때가 아닐까. 왜냐면 다이어가 뛸 수 없어서 수비 라인 뎁스가 적은데 분명히 페리시가 나온다면 또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패턴 플레이가 나오면
토트넘의 공격에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보기 네. 때문에 페리치를 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자면 역시 로얄의 오른쪽 센터백이라는 변칙 전술이 어떨까. 거기다가 밀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공격이 왼쪽 위주예요. 예전 경기들 다 보다도 왼쪽 위주거든요. 왜냐면 테오의 오버래핑 그리고 레앙이 에이스니까 결국 왼쪽 중심으로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포로를 오른쪽 윙백으로 만약에 그냥 혼자로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은 조금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약간 변칙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쓰는 게 어떨까라는. 그래서 포로가 조금 더 내려와서 윙 플레이를 주로 하고 손흥민 선수는 조금 더 안쪽으로 접고 들어와가지고 사실상 톱처럼 움직이는 형태로 가는 게 어떨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4-2-3-1로 제가 변칙적으로 움직일 때 4-2-3-1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만은 사실상 포로가 내려오고 손흥민은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인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또 포로의 뒷공간에 대해서는 스킵도 내려올 수 있고 로얄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로메로도 내려와서 커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수비적인 안정감도 좀 생길 수 있다. 일단 밀란 같은 경우에는 뭐 디아스도 뛸 것 같고 레앙도 뛸 것 같고 분명히 지난 주말 경기보다는 강력한 라인업이 될 수 있는데 무엇보다 그래도 3백에는 리스크가 있다고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피오렌티나전에 드러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전 4경기 연속 무실점을 했을 때는 일단 현재 3백 선수들이 다 나이가 어려요. 토모리가 가장 나이가 많은데 만 25세고 칼룰루가 만 22세고 그리고 차우는 만 21세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세가 좋을 때 이 선수들이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좋은 수비를 보여줬는데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경험으로 잡아줘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카이르라는 선수가 있긴 하지만 뭐 최근의 폼이나 경기력을 봤을 때는 토모리, 차우, 칼룰루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을 때 이 선수들이 만약 초반에 좀 실수가 나오고 혹은 뭐 일찍 실점을 한다면 붕괴될 가능성, 무너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런 점들로 봤을 때 노련한 손케 듀오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 홈에서 분명히 뒤집기 8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과연 실제로 이 경기는 어떻게 진행될지 경기 후에 분석 부버디 김현민 기자와 함께하는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